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북한산에 홀로 서 있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등산복 차림도 아니고 일상복 차림으로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요. 그녀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김문서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북한산 정상에 혼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흐릿하고 싸늘한 회색빛 풍경일 뿐입니다. 손에 쥔 아이폰은 땀과 눈물로 번들거리며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마지막으로 도착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등산화끈 한쪽은 풀린 채로 흙먼지에 덜렁거리고 있지만 묶을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급히 걸쳐 입은 바람막이는 이미 흙과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20년 넘게 쏟아부은 가정이라는 이름의 터전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말을 잊지 못하고 목이 메입니다. 뒤돌아보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등산객들은 모두 내려가고 저 혼자만이 바람 세찬 정상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 제 울음소리만이 이 깊은 허공에 메아리칩니다. 그날 구파발역 한번 출구 앞에서 조금만 더 망설였더라면 좋았을까요? 현대백화점 앞에서 박대현과 산악회 회원들을 따라가지 말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날 그의 손을 뿌리쳤어야 했습니다. 단지 복수심 하나로 시작한 산악회 가입이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이겨보려 했던 선택이 결국 저를 더 깊은 상처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롯데 약국에서 받아온 약봉투를 뒤져 혈압약을 꺼냈습니다. 약을 삼키자 입안 가득 퍼지는 쓴맛이 혀를 찌릅니다. 하지만 이 쓴맛보다 더 쓰라린 건 제 등 뒤로 놓인 50년 인생의 선택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수를 위해 산악회에 들어간 한 50대 주부의 무모한 선택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저는 방배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회사 평사원, 저는 주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으로 꾸민 집에서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첫째 지은이가 태어났을 땐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도 남편의 출근 준비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저를 우리 집 슈퍼우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우리가 서초구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였습니다. 남편이 중소기업 대표로 성공하면서부터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거 봐! 또 소금간이 너무 세! 백화점에서 비싼 고기 사와도 맛이 없어! 지난 추석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정성껏 끓인 갈비탕을 한 입 먹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할게. 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그의 눈은 이제 숫자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그 숫자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가장 크게 상처받았던 건 지은이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찍 카페에 도착해 졸업 티켓을 손에 꼭 쥔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기 속에서 저는 여전히 우리라는 이름에 기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급한 미팅 생겼어. 못 갈 것 같아. 당신이 집에서 살림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러니 이런 행사는 알아서 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 살림은 네가 다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 말이 20년 넘게 쌓아온 제 헌신을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 나중에는 11시, 어느새 자정을 넘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케아 식탁 의자에 멍하니 시계 초침을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며 기다리는 밤. 오늘은 아빠랑 같이 먹자.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식탁 위 국은 데우고 또 데우고 하지만 결국 차가워진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보며 아이들과 먼저 수저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그냥 먹자. 아빠는 어차피 안 올 거야. 민수의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위스키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남편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어던지며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인데 당신이 알게 뭐야? 그 말에 제 입술은 그대로 다물어졌고 수분크림을 바르던 손도 멈췄습니다. 거울 속 저의 표정은 낯설고 어색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날은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연락도 없이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KTX 표를 미리 예매해둔 상태였는데도 결국 민수와 둘이서만 가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가면 되잖아. 아들은 그렇게 위로했지만 친정 부모님 앞에서 사위는 바빠서요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베란다에 서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리시는 어머니, 그날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구점 앞을 지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제는 거울 속 제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존감은 점점 무너졌고 제 인생은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 접혀 있는 옷처럼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역에서 25년 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문서야, 너 정말 옛날 그대로네.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은 하나같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이혼 후 작은 공방을 차려 운영 중이었고, 미경이는 50대의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필라테스를 배우며 인스타그램에 운동 영상을 올리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역시 수저 놓기 전까진 뭐든 할 수 있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저마다의 색깔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강우의 아내, 민수와 지은이의 엄마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야, 너 취미 같은 거 없어. 뭐라도 시작해봐. 정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뜬 카드 청구서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일하고 마트 가고 그게 다야. 잠시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경이가 카드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야, 문서야. 요즘은 여자도 자기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해. 아이들도 다 컸잖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봐. 그녀들의 말 속에 담긴 동정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무시는 익숙했지만 친구들의 연민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산악회에 한번 가볼래? 다음 주 토요일에 북한산 간다. 사진 속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상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움, 생기, 자신감. 난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등산도 해본 적 없고. 머뭇거리며 말했지만 친구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야, 인생은 짧아.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었는지 다시 생각해봐. 아니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 미경이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내가 원한 인생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정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집을 비웠고 지은이는 학원에 있었으며 남편은 역시나 연락도 없이 늦을 터였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인가?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편의점에서 산 듯한 무채색 옷. 문득 대학 졸업 앨범 속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빨간색 원피스를 즐겨 입었고 친구들은 저를 햇살 같은 문서라고 불렀습니다. 밝고 당당했던 그 시절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엔 오래전 간직해둔 버킷리스트 노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건 8년 전. 페이지를 펼치자 북유럽 여행하기, 제주도 올레길 완주하기, 수영 배우기, 작은 카페 열기, 그리고 마지막 항목 나다움을 잃지 않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 앞에 체크 표시 하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 밑으로 눈물이 뚝 떨어졌고 번져버린 잉크가 지금의 제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다이소에서 산 낡은 손거울이었지만 처음으로 거기 비친 제 모습을 다시 보려 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비비크림을 꺼내 발랐습니다. 혜진이가 보내준 산악회 카카오톡 링크를 열었습니다. 북한산 등산 모임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손이 키보드 위를 망설이며 움직였습니다. 이름 김문서, 등산 경험 거의 없음, 가입 동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떨리는 손으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순간 무언가 작게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높은 산 정상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 본 풍경은 상상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르려는 그 산이 단순한 자연의 산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또 하나의 고개였다는 사실을. 토요일 아침 7시 구파발역 한 번 출구 앞. 저는 시계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오래전 사두고 입지 않던 노스페이스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었지만 주변 회원들의 알록달록한 몽벨과 블랙야크 장비들 사이에서 저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입구에 모인 20여 명의 회원들 속에서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죠. 혹시 새로 오신 김문서 씨 아니세요?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단정한 콜롬비아 등산복 차림의 50대 초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산악회 총무 박대현입니다. 혜진 씨 소개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배낭을 살피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물은 충분히 챙기셨나요? 오늘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옷을 입든 무엇을 하든 관심 없었는데 이 낯선 사람은 제 물병까지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시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같이 올라가요. 출발 전 모든 회원이 둥글게 모여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현 씨는 저를 우리 산악회의 새 식구라고 소개했고 다들 환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2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첫 등산은 힘들어요. 천천히 올라가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산행이 시작되자 금세 숨이 찼습니다. 평소 운동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죠. 하지만 대현 씨는 제 옆에서 한 걸음씩 맞춰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저 때문에 다른 분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 산악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즐기는 곳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던가. 누군가에게 배려받고 존중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하고도 생경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체로 움직이던 회원들이 어느새 둘씩 짝을 지어 흩어졌습니다. 저기 가는 분들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대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분들은 좀 더 조용한 코스로 가신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각자 스타일에 맞게 산행을 즐기거든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 바위 뒤로 사라진 남녀는 분명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아까 자기소개 때 남편이 해외 주재원이라며 혼자 왔다고 했었거든요. 대현 씨는 자연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쪽으로 가볼래요? 전망이 더 좋아요.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비밀 장소예요. 평소라면 낯선 남자를 따라 인적 드문 오솔길로 향하는 걸 망설였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망설임이 덜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과의 대화 이후 저도 한 번쯤 자유롭게 살아보자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오솔길을 따라 10분쯤 걸었을까. 작은 바위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경치에 넋을 잃은 사이 대현 씨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거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단지 산중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문서 씨, 사실 이 산악회가 어떤 모임인지 아세요? 대현 씨의 목소리가 문득 낮아졌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어딘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을. 그냥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회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지만 그 웃음 안엔 어렴풋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현 씨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래요. 등산하고 풍경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고. 하지만 사실 이곳은 조금 달라요.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각자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숨을 고른다고요? 네. 가정, 일, 책임감, 그런 것들에 눌려 진짜 자기 자신이 사라진 사람들. 여기서만큼은 아내도 남편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순간 지난번 산행 때 봤던 몇몇 회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부부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산을 오르던 그들. 따로 빠져나가던 중년 남녀의 모습.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곳은 그런 불륜 모임인가요? 입 밖으로 꺼낸 그 단어는 저 자신에게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현 씨는 어깨를 으쓱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불륜이라는 말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저는 그냥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차디찬 마음 한구석을 천천히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서 씨,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저 두 사람일 뿐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오래도록 제가 갈망했던 무언가 열정, 관심,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잠시 빠져들며 머릿속에는 남편과 지은이 얼굴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쌓여온 허전함과 공허함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문서 씨.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나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잖아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니. 처음으로 제 입술을 감싸는 그의 입맞춤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이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진하게 퍼지는 그 숲속에서 저는 20년 만에 다시 여자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갈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설렘과 죄책감, 해방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금기를 깨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단지 키스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입술엔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환승할 때 얼굴이 화끈거려 스타벅스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습니다. 찬 커피를 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소파에 누워 주말 야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무심한 질문.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났어. 2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짓말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혹시 저녁은? 냉장고에 김치찌개 남았잖아. 그거 먹었어. 그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무관심이 그날은 오히려 안도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샤워실로 향하면서 뜨거운 물로 아까의 기억을 씻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대현의 눈빛과 손길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제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산행 있는데 올 수 있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과 설렘이 죄책감을 이겼습니다. 네? 갈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악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성 독서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책 한 권을 사서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죠. 혹시라도 누가 묻는다면 보여주기 위해서. 대현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산에서만 만났지만 곧 한강공원 산책, 강릉 카페 거리 나들이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대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속초로 1박 2일 여행 어때요? 설악산도 오르고 바다도 보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만의 시간. 망설이는 저에게 그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문서 씨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독서 모임 친구들이랑 1박 2일 워크숍 가려고. 양평 쪽으로. 남편은 아이패드로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아무런 질문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에 다시금 가슴 한 구석이 시렸지만 이제는 그 시림조차 대현의 체온으로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찾아야 해. 욕실 거울 앞에서 속삭이던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위로가 아닌 신념이 되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속초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이었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정상에서 대현이 제 허리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문서야, 너 정말 아름다워.
처음으로 반말을 건넨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아름답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녁엔 동해안 작은 횟집에 앉아 소주를 나눴습니다. 평소라면 입에 대지도 않던 수인데 그날은 한 병을 거의 비웠어요. 아니, 어쩌면 술보다 마음속에 쌓였던 외로움과 서름이 더 저를 취하게 했던 걸지도 모르죠.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그의 품에 안겨 조심스럽게 묻자 대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저는 완전히 그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남자만 알았던 제게 대현과의 사랑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폭풍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열정, 배신감과 해방감이 뒤엉킨 그 감정은 너무도 강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워크숍은 어땠어? 좋았어? 그래? 난 주말에 골프 라운딩 다녀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침실로 향하면서 이상한 안도감과 짜릿한 복수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한 만큼 나도 당신을 배신했어. 그 생각에 마음 한켠이 쉬었지만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TV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하든 관심 없어. 조용히만 살아. 그 무심한 말이 이제는 상처가 아닌 허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할게.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죠. 그 후로 대현과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이태원에 숨겨진 카페, 가평의 조용한 펜션, 심지어는 명동의 호텔까지 이제는 제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어때요? 오후에 시간 나는데.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이게 정말 제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관계는 중독처럼 짜릿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뉴스를 보는 동안 저는 대현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각자 바빠 가족 식사조차 함께 하지 않으니 제 행동을 숨기기는 더 쉬워졌어요. 이중생활이 주는 스릴은 제 삶의 색을 입혔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예전에는 늘 바래진 티셔츠에 묶은 머리로 지냈는데 요즘에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신경 써서 화장하고 옷도 고르고 향수까지 뿌렸죠. 남편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모순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요. 예쁘다. 대현은 만날 때마다 꼭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자존감을 다시 세워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무기력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 보이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그래? 뭐가?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달라. 화장도 더 하고. 요즘 산악회 다니잖아. 운동도 좀 하고. 산악회. 독서 모임 아니었어? 그제야 제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남편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었어요. 뭐든 내가 좋으면 된 거지. 그 무관심한 대답에 다시 복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너는 끝까지 나를 몰랐어. 그리고 이제는 알 필요도 없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더 화려하게 대현을 만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면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그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복수의 칼날이 결국 제 가슴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는 것을.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북한산 산행 후 회원들과 함께 구파바력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병을 비우고 소주로 넘어가던 중이었죠.
대현은 제 옆자리에 앉아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산화 새로 샀네. 대현이 제 발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준비한 걸 바로 알아봐 주는 그의 세심함이 좋았어요. 응. 당신이 추천해 준 거잖아.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 반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정미라는 여성 회원이 대현의 어깨에 친근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대현 씨, 담배 한 대 피러 갈까요? 정미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이미지의 여성이었고 산악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를 가장 먼저 챙겨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대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슬며시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곧 돌아올게요. 두 사람이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미가 대현의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대현이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둘이 평소에 했던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저건 단순한 스킨십일까? 아니면 둘이 돌아왔을 때 대현의 표정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로 한 입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귓가에선 의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대현과 단둘이 만났을 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미 씨랑 친한가 봐요? 대현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아, 그냥 오래된 회원이라 좀 친한 거야. 오해하지 마.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그냥 좀 친해 보여서요. 문서야. 내 마음은 너 하나뿐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제 안의 불안감을 억누른 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산악회 모임에서 대현이 다른 여성 회원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또 다른 여성 회원이 물었습니다. 대현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대현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은 좀 힘들고 일요일은 괜찮을 것 같네요. 토요일은 원래 저희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일요일에 다른 여성과 만난다는 사실이 못내 불편했습니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중 대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고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그의 핸드폰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불안함 속에서도 저는 대현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에게 집착하게 됐어요.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했고 메시지를 보내고 1분이 지나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으면 초조해졌습니다. 대현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도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 심지어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조차 제 생각은 온통 대현에게 가 있었습니다. 에버랜드 내 레스토랑에서 가족 식사를 하는 중에도 몰래 대현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보고 싶어. 나도. 내일 만나자. 대현과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제 일상은 그를 기준으로 짜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 행사, 아이들, 학교 일정조차 대현과의 만남을 위해 조정하거나 아예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대현에게 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중독돼 있다는 것을.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는 단어가 슬프게도 더 어울리는 감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엄마, 이번 주말에 대학 오픈 캠퍼스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민수의 말에 제가 답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는 산악회 일정이 있어서. 다음 해에 가자. 민수의 실망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지만
대현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이제 제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마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도피처처럼 느껴졌죠. 결정적인 순간은 친정 어머니의 생신 때였습니다. 대현이 제안한 강릉 1박 2일 여행과 날짜가 겹쳤어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대현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께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짓말을 했죠.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생신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강릉 경포대 해변의 호텔방에서 대현의 품에 안겨 있을 때도 죄책감은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대현 씨,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물론이지.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인생을 찾고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의 말에 위안을 얻었고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닌 대현의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가 제 감정을 좌우했어요. 그는 제 나침반이었고 저를 다시 숨 쉬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 지은이가 손주의 돌잔치 날짜를 알려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6월 15일 토요일이야. 꼭 와야 해. 하지만 그날은 대현이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 날짜였습니다. 예약금까지 낸 2박 3일 일정이었죠.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 어떤 할머니가 그 자리를 비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제주도로 향해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그날 산악회에서 제주도 여행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손주 돌잔치보다 그게 더 중요해? 목이 메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또 다시 변명이었습니다. 미안해. 이미 예약금도 냈고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손주의 돌잔치를 버리고 불륜 여행을 선택한 여자.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여행을 일주일 앞둔 목요일, 대현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산악회 비상임원 회의가 있어서 우리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왠지 그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약속을 취소했던 것도 신경 쓰였고 곧 있을 제주도 여행이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괜찮아요. 임원회에 화이팅 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이해한다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날 저녁 대현이 말한 장소인 강남역 근처 이자카야를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기엔 회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현은 정미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고 대현은 제게만 보여주던 그 특별한 미소를 그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을 때 대현은 저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서 씨, 정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질문에 대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아, 이건 그러니까 임원회의 끝나고 정미 씨랑 잠깐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달랑 두 사람뿐인데 무슨 회의입니까?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들 처음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죠? 대현의 얼굴이 굳더니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서 씨, 우리 조금 이야기할까요? 정미는 먼저 가겠다며 자리를 떴고 우리는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정미 씨와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그럼 나는 뭐였던 거죠? 대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문서 씨,
우리는 그냥 즐기는 관계잖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요. 그 말은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가족도 도리도 모두 포기했던 그 시간이 그에겐 즐기는 관계였습니다. 즐기는 관계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대현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털어놓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산악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미 씨 말고도 다른 회원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 산악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일상에서 벗어나 미안을 찾는.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제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사라지던 커플들, 익숙한 눈빛, 부드러운 접근. 그럼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문서 씨, 이해해요. 나도 당신을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하지만 그만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공장소였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당신은 날 가지고 놀았어요.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대현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다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서 씨도 처음엔 복수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남편에 대한 복수. 그러니까 우린 서로 원하는 걸 얻은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대현은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주도 여행은 취소해야겠네요.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대현은 떠났고 저는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대현과 나눴던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고 싶어. 내일 또 만나자. 너 없이는 못 살아. 그의 달콤한 말들, 그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산악회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회원들끼리 주고받는 은밀한 메시지들, 겉으로는 하이킹과 건강을 이야기하면서도 암호처럼 섞여 있는 의미심장한 대화들, 이제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이 산악회는 처음부터 불륜을 위한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새로운 타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제 자존심, 마음,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든 걸 걸었는데 그들은 저를 단지 잠깐 재밌는 여자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거죠. 거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손주의 돌잔치를 포기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대현이라는 남자의 말 몇 마디에 모든 걸 내던졌던 그 여자가 진짜 나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정말로 돌잔치 안 오실 거예요? 우리 아기가 할머니를 본 적도 없는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일탈이 결국 제 삶 전체를 망가뜨려 버린 거였어요. 거실 소파 위로 고꾸라지듯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바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며칠 동안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꺼둔 채 세상과 단절한 채 지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도피만으로 사라져 주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무리 컨실러를 덧발라도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마침 재택근무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이러니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상태를 눈치챈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그 관심이 그 순간은 공포로 다가왔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겨우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지은이까지 저를 추궁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가 않아.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고. 포크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우웅거리는 소리만이 식탁 위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변한 거 없어. 하지만 말끝은 흐려졌고 변명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직 탈퇴하지 않았던 산악회 단톡방 알림이었어요. 그 순간 급히 핸드폰을 확인하려던 저보다 남편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산악회. 그가 화면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핸드폰을 돌려받긴 했지만 남편의 의심 어린 눈빛은 그날 내내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깜짝 놀라 샤워 커튼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대현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산악회 회장이라더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현이 전화를 하다니 그것도 남편에게. 제주도 여행 일정 때문에 전화했다던데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투가 확 달라지더라.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폰을 욕실 선반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무겁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샤워기 아래에서 저는 더 이상 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흐름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은이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김치찌개를 올려놔도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듯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밥을 먹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부터 지은이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산악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제 등을 보며 돌아서는 순간 저는 진짜로 버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풍은 그날 밤 몰아쳤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졌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 다발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그가 말하며 내민 건 제가 대현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인쇄된 종이었습니다. 사진, 메시지, 날짜, 시간 그 안에 저의 모든 일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아이패드로 카톡 로그인했더니 네 메시지가 다 보이더라.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은 불에 댄 듯한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그동안 뭐 하고 다닌 거야?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고 제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러니까. 거짓말 그만해. 이제 와서 뭘 더 숨길 건데? 제주도 여행, 강릉 호텔, 손주 돌잔치까지 포기하고 그게 네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종이는 그의 손에서 부들부들 떨렸고 거실은 무겁고 찢어질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난 그저 외로웠다고. 외로웠다고? 내가 관심 안 줬다고? 그따위 변명하려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의 손에서 떨어진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중에는 대현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희 얼굴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남편의 얼굴엔 조금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당신이 날 여자로 봐주길 원했어요.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그게 네가 택한 방법이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간신히 말을 잇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다 거짓이었어요. 끝났다고요. 끝났다고? 네가 끝낸 게 아니잖아. 그 남자가 널 차버린 거지.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지만 메시지의 흐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 지금 뭐라고 했어? 기회? 남편의 웃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 속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비수처럼 날카로운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기회를 달라는 거야? 20년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항상 무심하고 강하던 남편의 눈물, 저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당신 울어요? 이런 꼴을 보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했을 거야. 그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남편은 이미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당신 왜 그랬어?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상처와 혼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난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불행했다는 걸. 그 말에 저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수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터졌어요. 불행했냐고요? 그럼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당신은 항상 바쁘다. 일이 중요하다고만 했잖아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겠죠. 당신은 나를 집안일만 하는 사람, 하녀 취급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어떤 생각을 하든 관심 한번 가져본 적 있어요? 난 매일 밤 혼자 식탁에 앉아 당신을 기다리며 아이들에겐 아빠는 곧 올 거야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그 고백은 거실을 울리는 독백이었어요. 남편은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다가 잔을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불륜으로 복수하겠다고? 네가 더 추해졌어.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추하다, 그 단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정직했고 배신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그 상처는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거실은 텅 빈 무대처럼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 결혼이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 끝을 밀어붙였다는 걸요. 나도 외로웠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을 위해 버텼어. 당신은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어? 처음 듣는 남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르잖아요. 당신은 적어도 일에서 성취감을 얻었잖아요. 난 뭐였어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대화도 부족했어. 하지만 김문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해결책이었어? 그게 당신이 선택한 방법이야? 더구나 손주 돌잔치까지 포기하면서 내가 그런 김문서를 알았다면. 말을 잇지 못한 채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엔 우리의 20년 결혼 생활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해. 내 책임도 있어. 하지만 김문서, 널 사랑했던 내가 지금 이런 배신을 당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봤어? 남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 불행을 핑계로 더 추한 행동을 선택한 건 나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난 호텔에서 자고 올게. 여보. 제발. 하지만 남편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결혼 생활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나의 외로움, 대현과의 만남, 그리고 그 모든 선택들.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더 추해졌네. 그 말이 가장 아팠던 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탈이 결국 나 자신을 더 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4시. 소파에 그대로 웅크린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테이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온 건가 싶었지만 지은이었다.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딸은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화장도 지우지 않은 얼굴, 소파에 구겨진 옷.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는 분노보다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교복을 입고 첫 등교하던 날,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뛰어오던 날, 결혼식장에서 축복해 주던 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제 딸이 이제는 낯선 여인을 보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이는 가방만 내려놓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도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온 듯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엄마,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대화를 거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이네 집으로 갈 거야. 당신은 혼자 있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수가 짐을 들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자녀들에게 다가갔지만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빠 많이 힘들어해? 민수가 신발끈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힘들어하는지 이제 와서 궁금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절망의 종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넓고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며 지나칠 때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활짝 웃던 젊은 우리 부부,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에 단정한 교복 차림, 지은이의 졸업식 날 찍은 모녀 사진. 모두가 행복해 보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진 속 이야기였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이게 정말 끝인가요?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안엔 어제 먹다 남긴 반찬들이 있었고, 식탁 위엔 아직 치우지 않은 가족 회의의 흔적, 남편이 쓴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그 모든 흔적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었어요. 급하게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제 처지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역 근처에 있는 무인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TV가 켜진 채로 저를 맞이한 방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창문은 보라색 커튼으로 덮여 있었고, 그 뒤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눕자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추한 사람이 된 걸까? 그 질문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어요.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들려오는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취기가 돌자 무심코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대현과의 대화, 남편과의 건조한 메시지, 아이들과의 사진. 그 모든 것들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빗소리가 커튼 뒤에서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고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곳은 북한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산. 다시 한번 그곳에 올라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구파발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앞 CU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과 에너지바를 샀고 작은 백팩에 넣었습니다. 평소라면 등산복을 갖춰 입었겠지만 그날은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무인텔에서 나온 그대로 청바지와 흰 티셔츠, 그리고 낡은 뉴발란스 운동화가 전부였습니다. 북한산 초입에 들어서자 기억들이 하나둘씩 밀려왔습니다. 대현과 처음 인사 나눴던 날,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던 순간, 숲속 바위에서 나눈 첫 키스까지.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어요. 이 산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 맑게 개인 하늘과는 달리 제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샤오미 밴드에 찍힌 심박수는 143을 넘었어요. 가쁜 숨을 내쉬며 천천히 오르막을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난 몇 개월을 되짚는 일처럼 무거웠습니다. 산 중턱 대현과 처음 앉아 대화를 나눴던 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서울 전경을 바라봤어요. 카이라인 사이로 빽빽이 들어찬 아파트들. 그중 어딘가에 지금은 텅 빈 우리 집도 있겠죠. 내가 뭘 한 거죠? 혼잣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가족을 잃고 얻은 건 허망한 뿐이었어요. 대현의 사랑, 그건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자유로움? 그건 단지 착각이었어요. 정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은 가팔랐습니다. 비지땀이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제가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한 고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랐을 때 폐는 타들어가는 듯했고 다리는 더는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저를 위로했어요. 그래, 아직 살아있구나.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눈부시게 평화로웠습니다. 잠실 롯데타워부터 남산 서울타워까지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할머니들이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겠죠. 그들 중에도 저처럼 외로움과 싸우는 이가 있을까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대현과의 메시지를 다시 열어봤어요. 처음의 설렘, 점점 깊어진 관계, 달콤했던 말들, 그리고 마지막에 드러난 배신. 복수. 그 단어가 입에서 쓰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산악회에 가입했을 때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하녀 취급하며 나를 투명인간처럼 여겼던 그에게
나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곡수는 결국 누구를 향했던 걸까요?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렸을 뿐이었어요. 깨달음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마저 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내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있었던 거였죠. 산 정상에서 맞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마르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 그제야 비로소 내가 왜 이 산에 올라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탈이 결국 나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목이 메어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를 망쳤구나. 그때였어요. 바람 소리에 섞여 진동이 울렸고 휴대폰 화면에 지은이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걱정돼서요. 단 한 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딸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용서의 말은 아니지만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울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북한산에 있어. 곧 내려갈. 미안해. 그 메시지를 보내고 산 아래 서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야 했습니다. 도망치듯 올라왔던 이 산에서 이젠 진짜 나로 돌아가야 했어요. 진실된 모습으로 상처 입은 가족 앞에 설 준비를 하며 하사한 후 곧장 지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눌러 들어갈 자격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엔 깊은 주름, 표정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어요. 들어와요. 그 한마디로 문을 열어준 남편의 모습은 냉정했지만 문을 닫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거실엔 지은이와 민수,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떠올렸던 말을 하려 했지만 막상 눈앞에 가족을 마주하니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작게 하지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한 사람씩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굳은 표정, 지은이의 충혈된 눈, 민수의 슬픈 눈빛. 제 잘못의 무게가 그들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깨달았는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외로움, 가정 안에서 소외된 감정들, 그것이 어떻게 복수심으로 뒤틀렸는지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했어요. 그것이 내 선택의 이유일 뿐 절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제가 진짜 깨달은 건요. 누구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결혼 단지가 아직 손가락에 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요? 복수는 결국 제가 더 추한 사람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손주가 아장아장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제 무릎을 짚고 서더니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조차 할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 아가 할머니가 미안해. 그 순간
지은이가 조심스레 아이를 데려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아직 엄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돌잔치엔 와주세요. 할머니가 없는 돌잔치는 아기도 서운해할 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분명히 작은 화해의 실마리가 보였어요. 정말 고마워. 이번엔 민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아직은 마음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엄마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노력해 볼게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저 다시 시작할 기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문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루아침에 무너진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 알아요. 기다릴게요. 우선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살아보자. 하지만 다시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물결 위로 반짝이는 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첫걸음을 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전날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보였어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섰을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다시 찍을 수 있을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용서받진 않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비록 각방을 썼지만 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내가 더 추해지는 일일 뿐이었고 결국 돌아오는 건 후회뿐이었다.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날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는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이 실수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마음만큼은 진실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